그럼 소개하겠습니다. 인권과 사법정의의 수호자 장경호 변호사님과 박주현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이제 변호인단을 구성을 해서 이제 무죄도 받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그 다음 해입니다. 그러니까 1심 무죄 받고 2심을 진행하는 와중에 이제 중국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사회에서 크게 이슈화가 됐었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홍강철 씨라고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조작 사건 이게 발표가 됐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유성 사건에 이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사건도 조작됐다라는 걸 이제 감이 왔어요. 감이 와서 변호인을 이제 변호인으로 접견을 가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민변의 후배들 아무리 꼬드기고 해도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와중에 어쨌든 변호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가 수원 노숙소저 살인 사건에 어떤 변호사님이 허위자백의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성 사건에서 제가 허위자백에 대해서 겨우 이제 객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객관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저희가 이제 충분히 입증을 했는데 정말 허위 자백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걸 객관 증거가 없이 어떻게 이걸 탄핵을 할 건가 했을 때 이제 추천을 받았습니다. 우리 최승호 지금은 영화 자백의 감독이시고 당시에 이제 최승호 PD님이 연락처도 주시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치안 문제 연구소의 이기백 박사님 이기수 박사님 아마 그분이 지금 현직 그 이제 경찰이시죠. 그분이 허위 자백에 연구하면서 박준영 변호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변론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전화를 해서 간곡히 설득을 해서 또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저하고 같이 홍강철 씨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조작 사건 변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지금 간첩 조작 사건 같이 하게 됐습니다. 능력은 있었죠. 능력이 있었는데 용기를 내서 한 건 아닌데 절대. 저희가 그때만 해도 2014년 봄이었습니다. 봄에 유채꽃 피울 때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가고 또 여행 가서도 저희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있는 호텔에서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면서 제가 2박 3일을 보내고 이제 딱 그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수원으로 가는 와중에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낮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장경 변호사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전화가 와가지고 박준영 변호사 아니냐고 하면서 뭐 탈북자 사건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최승호 PD 소개로 또 전화를 하게 됐다고 하니까 그 유명한 최 PD님이 또 소개됐다는 거기에 또 제가 흥분해가지고 탈북자라는 거 하면 또 바로 국가보안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딱 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실수요? 아, 그러면 해야죠. 그냥 엉겹결에 그냥 도와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원 사무실 가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장경욱 치니까 이건 안 해야 될 사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슬슬 꼬리를 내리고 노리면서 발 빼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수원에도 또 다른 탈북자 간첩 사건이 생겨버린 겁니다. 구치소에 접견 가달라고 해서 갔다가 제가 저도 감이 있거든요. 이게 딱 눈물 흘리고 딱 말하면 억울하는 모습에서의 딱 그 느낌이란 게 있습니다. 아, 이게 간첩이 조작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용기라기보다는 처음에 얼떨결에 하다가 거기서 이제 눈물을 봐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수원에서 서울 왔다 갔다를 많이 하면서 오고 가면서 들었던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정태춘 노래를 그렇게 많이 듣고 다녔습니다. 아, 대한민국 하면서 막 그냥 혁명가를 막 부르고 막 같이 다니면서 내가 뭔가 큰 어떤 역사적인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다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강철 씨를 대한민국 분들한테 소개를 딱 해줄 때 보면 겁먹는 사람, 경계하는 사람 다 제가 다 간파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저는 의식 수준을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저 양반을 데리고 내가 민변 변호사들 모임 이렇게 한 번씩 개방을 해요. 했을 때 그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저 양반이
그 반북 지수 뭐 여러 가지를 다 간파합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세월호 특조위원장 하셨던 이석태 변호사님 제가 존경하는데 딱 모시고 왔더니 아무 경계감이 없으시고 정말 잘 대해주시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보여줄 수 있는 공포예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허위자백을 종용받고 정말 사람 대접 못 받고 개돼지 대접합니다. 그런 못 받고 6개월 동안 독방에 갇혀 있어 봐라. 그러면은 울분이 안 나오겠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도 좀 약간 기고 난다는 사람 앞에 서면 약간 가불지가 또 분명히 서지 않습니까? 물론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가불지를 형성하는데, 그 대한민국에서 그 기고 난다는 사람도 국정원 직원 앞에서 갑질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물며 북한 이탈 주민한테 국정원 직원이 했는 갑질이 얼마나 크겠어요. 완전히 사람 대접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대접 받고 허위자백 받았으니까 이 사람 얼굴이 완전히 간첩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감별을 못했다고 변명하시는 거죠? 저는 바로 나오자마자 이건 해서는 안 될 사건이라 해가지고 제가 바로 빠져 있었죠. 예. 그 여간첩 제가 또 여자들한테 약한 것도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유가려실을 어디 재웠냐면 이제 이재정 의원님 되셨죠. 그래서 보니까 이거 좀 어떻게 이 납치를 할 것 같아요. 국정원 애들이 하루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 이재정 부르고 우리 집사람 부르고 해서 이재정 후배 집에 일단은 하고 다음날 민변 기자회견으로 와라. 근데 기자회견을 저는 겨우 했어요. 긴급하게 했는데 이 기자회견 하고 나자마자 민변 대 국정원 싸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 막 그 언론에서 이게 부각이 돼 버리더라고요. 주말에 이렇게 부각되고 나니까 그때 되니까 뭐 민변 내부에서 뭐 유가려가 뿌락치면 어떡하냐서부터 이렇게 온갖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굉장히 마음 상처를 많이 받았고, 이게 민변 사건이 아닌데 왜 함부로 민변 이름을 쓰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국면이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특별상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민변에 없는 상으로 우리 변호단을 상을 주는데 제가 도저히 그 상은 못 받겠더라고요. 이 상처가 있어.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 행세하고 뭐 민주요 진보요 온갖 얘기하지만은 정말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어떤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인식을 어떻게 똑바로 하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되고, 그런 면에서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저 인터뷰나 이러면 항상 잘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하시죠? 예.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것만으로도 그냥 사람들이 딱 이렇게 편이 갈라지고 그렇죠. 그냥 딱 입은 나눠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왜냐? 나는 이제까지 다 사회적 약자 사건,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줄 만한 사건들을 했는데 왜 평가는 어느 한쪽 편에 서가지고 이런 사건 해야 되냐, 그런 문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알지 못한 어떤 국정원의 어떤 정보기관의 정보력이나 어떤 권한에 의해서 내가 또 어떤 변호사 직업이 깨끗한 직업은 아니거든요. 항상 뭐 리베이트를 얼마 줘가지고 사건 수임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뭐 솔직히 줘보기도 했고요. 또 탈세 자영업자가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책 잡히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두렵더라고요. 굳이 내가 왜 뭐 또 승산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국가보안법 사건, 탈북자 사건 뭐 증거가 다 북한에 있는데 북한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얘기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발 빼려고 했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사회가 잘못을 인정하면 관용을 베풀어주는 사회라면 수사기관에서도 어느 시점에 잘못됐다면 딱 풀어주고 딱 돌아갈 수 있는데, 우리 사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차라는 건, 법이라는 건 경찰, 검찰, 법원도 1, 2, 3심이 있는데 각 단계별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게 절차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는 게 절차가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게 맞는 건데 우리 사회는 단계를 거치면서 잘못된 것은 더 잘못되게끔 굳어져 버리는 그런 사회예요. 수원 노숙준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2007년 5월 14일에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15살짜리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죠. 그 아이 시신을 딱 보니까 행색이 노숙자풍이어서 수원역에 그 아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상한 풍문을 듣고 노숙자 2명을 잡아서 형사처벌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또 아이들 5명이 또 범인이다 해가지고 총 7명을 억울한 살인범을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재심 사례였는데, 이 사건 하면서 저는 많은 경험을 했죠.
아이들 사건 재판 과정에서 그 노숙자 2명, 형이 확정된 사람이 1명씩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나도 안 죽였고 아이들도 모릅니다. 아이들도 안 죽였다라고 그렇게 증언하자마자 바로 또 위증으로 또 수사를 합니다. 그게 그래서 위증죄 그래서 수원 노숙소유 사건은 재판만 열몇 번 있었어요. 재심 사건이 3건이나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악랄했어요. 지적 장애인이 용기를 내서 나도 안 죽였습니다라 얘기하자마자 바로 그냥 위증죄 수사를 해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과연 저 장애인이 자기의 신념과 주관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뭐 법정에서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또 위증수사를 해버리니까 또 다시 또 번복을 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공권력이 아주 비열한 현실입니다. 3년 사건, 익산 사건. 오늘 3년 사건 우리 강인구 씨도 와 있거든요. 오늘 저기 서울에 와 있는데 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범이 딱 잡혔을 때 풀어줬어야죠. 근데 계속 가둬둔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들 잘못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과연 내가 그 검사였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나도 나한테 다시 내가 수사했던 사건 진범 수사를 나한테 다시 맡겼을 때 내가 과연 진범을 잡아들이고 같이 사람을 풀어주고 내가 엎어설 수 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인가 우리 사회가? 천만에요.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 아닙니다. 5개월 동안 16억 원을 수임료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대희 대법관이죠. 그 외에도 뭐 지금 홍만표나 최유정 이렇게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국무총리 하고 있는 사람도 돈 많이 받았죠. 5개월 동안 16억 받았어요. 안대희가. 국민검사라고 불린 사람이.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공판중심주의 확립하고 수많은 사법개혁을 이뤄냈던 이용훈 대법원장 5년 변호사하면서 60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진보적인 판사로 잘 이름도 알려져 있고 대법원에서도 독수리 오용죄로 알려졌던 박시환 전 대법관 22개월 동안 19억 원 받았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정권 바뀐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바뀐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우리가 관계에 대한 고려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비판 하나 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용훈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청문회 나와서도 그렇게 양심상 문제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저희는 우리가 세상이 바뀌려면 관계 문제부터 끊어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동욱 검찰총장이 딱 파파이스 나와가지고 딱 관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병우 수사는 잘 될 것이다. 왜? 관계의 끈앞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하지만 지금 민정수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된 것들은 좀 힘들 것이다. 관계 때문에. 3대 나라수포 사건. 지금 가짜 살인범 만들었던 판사 박범계가 판사였어요. 박범계. 법사위 간사. 민주당.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3대 사건에 대해서 환영 논평 하나 못 내지 않습니까? 근데 박범계를 비판하는 언론이 있습니까 지금? 한겨레고 오마이고 경향이고? 페이스북에다 박범계를 얼마나 많이 언급했는데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누가 비판합니까? 그런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서 배석 판사였던 부구호기가 새누리당 윤리심판원장 한다고 할 때는 얼마나 많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얼마나 많이 깠습니까? 왜 나와 내 주변만 그렇게 감싸고 내 대주변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지도 않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밖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합니까? 자기 주변을 먼저 봐야지.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더러운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머릿속으로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됐고 정권이 교체되면 뭐 좋아지겠지. 뭐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가보안법 사건이 좀 많아진 것 같다. 이런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말이 되는 것으로 행세하는 많은 그 지식인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해방 이후에 계속 조작되었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조작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저는 항상 합니다. 최 감독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다를 뿐이지. 그죠? 간첩 조작 없었던 시기가 없고 계속 조작돼 왔습니다.
만약에 조작이 안 됐다면 그 시기에는 구구보수색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있었고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스스로 만들어서 자신감,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자신감들을 상실한 게 우리 지금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체제에서의 저는 큰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변호사들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국정원과 싸우는데 어떻게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건을 하다 보면 우리 박 변호사는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죠? 이 변론이 청산유수고 이 구두 변론이 이게 저는 이제 문서 안 쓰고 구두로 주로 하는데 구두하면 저는 문서가 안 돼요. 아무리 정리해도 이게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근데 박 변호사는 구두 변론을 딱 하면 녹취록을 딱 풀어보면 그게 변론서 뭐 100장이 정도 될 때로 아주 그 형사 변론에 정말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후배 또 헌신적인 후배가 많아지기를 바라고 또 그런 후배들이 많이 키워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 어떤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이 저는 조직적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2014년도에 그 서류 조작이 밝혀지면서 근데 그 부분이 좀 드라마틱한 상황인데 중국 공문서를 위조를 했습니다. 그 위조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2심에서는 서류를 조작해서라도 유성을 무죄로 만들어야 저는 그 당시 어떤 지배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 정도 모험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일반적으로는 외부에 잘 안 알려졌었지만 1심 때부터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1심 때도 그 실제로 유성 씨가 회령에 들어가서 뭐 집에서 앨범을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연길 집에서 찍었는데 뭐 회령 집에서 찍은 것으로 이렇게 그 조작을 한다든가 이런 또 연길 쪽에서 또 지인들의 통해서 그 유성 씨 알리바이가 입증되는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게 1심에서 있었고 2심 되니까 그야말로 그 공문서를 제대로 중국 공문서를 위조를 했고요. 저희는 그 사실은 위조가 된다라는 얘기도 들었었고요. 예. 그 저 영화 자백 보시면 최승호 감독님이 이제 그 어떤 종합신센터에서 그 자백을 하고 자살했다라는 분 딸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협력자를 통해서 북에 들어갔을 때 뭐 이렇게 조심하고 이런 얘기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국정원 협력자예요 원래. 근데 국정원 협력자들이 저희들 접촉해 와서 문서를 위조하고 있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문서 그러고 있는데 증거로 항소심에서 문서가 들어오니까 저희가 저기 당연히 중국에 또 그 1심 때부터 중국을 다녀왔었던데 중국 가서 제가 화령시 공항국이다 이제 그 길림성이다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족족 조작해오는 족족 저희가 다 그 뉴스타파 취재팀하고 협력해서 다 저기 밝혀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1심 때 그 공안검사들이 실수했다라고 생각해요. 뭘 실수했냐면 우성이가 이제 2006년대 어머님 장례식 때 이제 우성이가 화교들이기 때문에 임시 통행증 형식으로 거기 외삼촌하고 이렇게 친척들이 같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나왔는데 이게 그 세관에 그 전산 오류가 있었는지 중국에서 북으로 가면 출이에요. 출국. 그다음 입국. 그리고 나서 오류로 생긴 게 또 입국하는 게 날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5월 22일인가 이렇게 해서 출국했다가 5월 뭐 한 5일 제가 6일인가 이렇게 왔다가 다시 갑자기 6월 10일 날 또 우성이가 나오는 출입경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전산 오류예요. 그거는 같이 갔던 그 친척분들도 있는데 그게 1심 때부터 애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얘들이 자기들이 뭐 이렇게 비법적으로 이렇게 뭐 공안을 통해서 중국 공안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지는 않고 1심 마지막에 계속 중국 당국에 문서 송부 촉탁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뭘 걱정을 하냐면 유가려 씨한테 허위 자백 받은 내용이 오빠가 어머니 장례식 때 왔다가 간 후에 다시 두만강으로 헤엄쳐서 왔다가 다시 다 가족들이 보위부로 인입이 돼가지고 뭐 보위부 일하기로 하고 다들 감옥 안 가고 다시 오빠는 세관으로 나갔다 이렇게 유가려 씨한테 허위 자백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한국 사회에서 이거 검증할 수 있습니까? 쟤들이 예를 들어 그죠? 중국 공문서라 해가지고 중국에서 북으로 간
그다음에 실제로 왔던 입, 그다음에 어느 날 입, 출은 없는데 입, 근데 그건 두만강으로 가서 이렇게 했다. 자, 이거를 중국 공문서라고 해서 이게 진정본이에요. 진정본. 이거를 딱 들이댔을 때 여러분 간첩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거에 너무 초조한 거예요. 이게 그걸 낼까 봐서.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20대 되니까 거기다가 출입 출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출입으로 만들어서 오니까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놓였죠. 너네 할 대로 해봐라. 나는 진정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위조가 아닐 리가 있냐. 그렇게 하면서 이게 또 잘 극복이 됐습니다. 국정원 직원 욕하는 장면은 여기 영화 자백 보셨어요? 보시면 그 첫 장면에 딱 보면 이제 민변에 이제 그 사무실에 딱 비쳤을 때 가려 옆에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 잘 보시면 이화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가려 씨는 처음에 저희를 만나고서도 저희한테 진실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연길에서 우성이네하고 그 이화 씨네 가족하고 노래방 사진 나오고 이러거든요. 굉장히 친했던 분인데 이화 씨가 그 당시에 잠실 롯데마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녁에 오면서 가려 씨가 마음을 안정해서 진실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밤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다음날 기자회견인데 그 밤에 이제 아까 이재정 그 우리 후배 변호사 집에 저희 집사람도 갔지만 그 이화 씨가 그때부터 가려가 불안하니까 납치될까 불안하니까 계속 있으면서 낮에는 직장을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그 국정원 직원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루만 변호사들 따라가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합신센터에 돌아오기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하고 돌아가질 않다 보니까 애들이 계속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 이화 씨가 있는 롯데마트 그 직장으로 찾아온 겁니다. 국정원 직원 3명이. 그때 이제 이화 씨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고 제가 그때 이제 달려가서 뭐 국정원 직원한테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 이렇게 반말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야, 이 개새끼야 안 갈래 이러고 막 이렇게 그 욕설 때문에 제가 약간 떴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얼빠진 생각을 하냐면 유성 씨 그 아까 제 진본 출입경 기록을 보고도 왜 제가 떨겠습니까? 중국에서 나간 세관 기록이 없는데 이게 들어온 기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건 위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북한 모의부는 중국하고 또 짜면 뭐 뭔들 못하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공포가 있으니까 법정에서 아니 뭐 원정아라든가 이런 이 여간첩들 보면 공작금이 북의 고난행군으로 돈이 없으니까 또 미천이 뭐 몸이 미천인 여성들을 탈북자로 위장해서 공작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파견하는 것처럼 요즘 북의 간첩 뭐 이렇게 침투 실태가 변경됐다 이런 거를 국정원에서 두꺼운 책 의견서 던지면 이게 다 통과돼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입 아프게 법원에서 얘기하면 누가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그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어디 공개 언론에서 북에서 무슨 북에서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무슨 외화벌이 한다고 해 가지고 위조 달러 저 마약 가지고 또 중국에서 마약 유통시키면 중국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소지만 하고 있어도 그건 다 사형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 법정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뭐 기가 찹니다. 공작원들이 나올 때마다 다 가짜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적어도 거짓말 탐지기를 속인 여자가 붙였다는 그 패치형 밴드는 도저히 없었을 것이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기억이 사라지고 다시 살아난대요, 그게. 근데 그것에 대한 또 공통점이 있죠. 범위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거짓말 탐지기를 속인 여자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사람 사건을 만약 1심부터 관여했으면 그 사람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심, 2심, 3심이 있지만 1심,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이 법률심이고 3심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주장에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한 7개월 이상을 심리했어요. 그런 사건 없거든요, 보통. 심리하고 난 다음에 1, 2심에서 인정했던 거짓말 탐지기 그 속인 약물, 그 약물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대법원도 의심이 든다는 취지로 판단을 또 했어요, 판결문에.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지만 마지못해 판단한 거죠. 이제 유죄를 이제 인정하는 과정에서. 근데 1, 2심에서는 그런 것도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쟁점도 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나라 그 현실입니다. 법원만 그런 게 아니라.
국정원이 뭐 탈북자들 합동신문센터에서 끊임없이 조사를 빙자해서 각종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다 어겨가면서 독방에 가둬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없어지지 않고 어느 정권 시기에 뭐 간첩이 안 생긴다 이런 식 얘기하는 건 굉장히 저는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간첩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는 합동신문센터라는 그 관타나모보다 더 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말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서 독방에 6개월 가둔다 이 얘기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독방에 6개월 갇혀서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하면 느끼겠지만 그 독방에 6개월 동안 외부인 접촉하지 못하고 수사관들만 만나서 모든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그게 사는 게 그게 지금 간첩 조사 받으면 그 간첩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법이 전혀 폐지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간첩 잡기 위해서는 이런 게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정말 민주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서를 또 어떻게 조작하냐면 실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건 현장의 모습 중에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 뭐 계단이나 화단 같은 거? 그렇게 질문하니까 아이는 계단 기억나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라고 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실제 조서는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범행 현장은 어디였나요? 뭐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화단 옆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질문과 답변을 교묘하게 조서를 읽었을 때 사람이 아, 저 사람 범인이 맞구나라고 인식하게끔 조서를 조작해요. 그러면 녹음이나 영상 녹화를 하는 것이 이걸 갖다가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안 되냐면 오히려 또 좋은 제도라는 것은 뭔가 좋은 제도는 아주 부메랑이 돼서 날아오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상이 녹화나 녹음을 하는 시점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조용히 부르다가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다 제공하고 자백을 받게끔 한 다음에 첫 조사인 것이냐 영상 녹화실에서 딱 녹화를 해버리면 그때는 그 영상 녹화물을 보면 오히려 더 그게 범인이 돼버려요.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좋은 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분단의 공포 문제하고 연결을 시켜야 우리가 자각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법정에서 항상 국가보안법 사건 할 때마다 뭐 어떤 법원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 나오냐. 당연히 제 말이 웃기다고 생각하는 거고, 둘째는 그 법원의 판사들조차 국정원이나 검찰이 어떤 공안검찰이 던져놓으면 이 법원조차 위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이렇게 무죄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저희가 완전 이렇게 바쳐야 돼요. 그죠? 바치지 않으면 유죄 예증을 가질 정도로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국가보안법 사건에 우리 법원조차도 저는 짓눌려져 있고 공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만큼 여기에 우리 변호인들이 또 저항해서 어떤 이의 제기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의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남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악화되고 또는 개선되고에 따라서 그죠? 굉장히 이 재판의 어떤 흐름도 달라질 정도로 이 정말 공포와 엮고 완화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왔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계속 우리 국민들을 저는 통제해왔을 수 있었던 그 힘인데, 그러면 국가보안법을 가장 필요로 하고 그걸 무기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누구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한반도에 어쨌든 주둔하는 외국 군대도 그런 하나 입장일 수 있고, 그 외국 군대를 추종하는 저는 친미 극우 보수 세력들이 이 국가보안법을 가져야만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이 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국가보안법은 이 대한민국에 사는 누구나 저는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과 공포 속에 상식도 통하지 않게 정신을 불구로 만드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 기형화된 이 비정상적인 현실, 이게 빨리 타파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갑자기 어디 뭐 나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하나의 우리의 정치적 발전 또는 우리 기본적인
상식과 정의를 실현하는 그 좋은 사회로 나가는 그 지향마저도 저는 억눌러 버리는 굉장히 괴물로서 불덩이처럼 우리 주변 우리 근처에 지금 열을 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열을 맞으면서도 견딜 만하네 또는 피해가고 또는 뭐 이거 있어도 우리가 인권이 발전하네 이런 정말 괴기스러운 이런 비정상적 사회를 지금 만드는 정말 우리 사회 근본 문제라고 보고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 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법원에 제출이 됩니다.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판사 앞에서 자백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또 반박합니까 그거? 제도가 뭔가 취지대로 역할을 못하고 했을 때 그게 무용한 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부메랑이 돼서 목을 조르는 게 제도예요, 때로는. 근데 우리나라 수많은 제도를 사법제도만 놓고 본다면 외국에서 많이 보고 베껴와요. 좋은 거. 보고 베껴오는 거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일본에서 무슨 법만 만들었다면 그냥 그 번역돼가지고 다시 또 법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근데 일본과 미국과 이 모든 나라의 사회 현실과 우리나라 현실이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건 잘 보고 베껴 오는데 현실의 운영 과정에서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정권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배워가지고 목소리를 내가지고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주 엉뚱한 제도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소년참여재판제도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사고치는 아이들 중에서 경미한 사고치는 애들을 갖다가 소년법정에서 참여재판 형식으로 운영한다는 게 소년참여재판제도예요. 근데 소년참여재판제도 어떻게 운영되는 줄 아세요? 소년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이 누구냐? 다름 아닌 각 학교에서 한두 명 뽑아온 애들 중에서 수백 명이 선서를 해요. 나 소년참여재판에 갔을 때 정말 제대로 하겠다. 근데 한두 명 뽑아주는데 학교장 추천으로 한두 명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겠어요? 공부 가장 잘하는 애들로 와요. 공부 가장 잘하는 애들이 배심원이 돼가지고 어떻게 열악한 아이들의 상황을 갖다가 뭘 판단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아이들이 내리는 처방이 뭐냐? 부모님과 함께 가족여행 2박 3일 가기. 부모님과 함께 뭘 하기. 그런 걸 갖다가 처방을 내려줘요. 이 비행에 대해서 내리는 처방으로 해서 과제를 주는데 그게 현실에 맞는 과제예요. 그게. 그러면서 사법부에서 뭘 합니까?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소년법정에 도입했습니다. 성과주의. 소년법정에서 그렇게 도입하는 게 말이 돼요, 그게?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좀 머리도 먹고 벗겨져야지 좀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왜? 나이 좀 먹었으니까 세상 물정 알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아이들 재판에 또래 아이들을 하게끔 재판을 받게끔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저기 많이 강연을 다니다 보니까 말발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왔지만 우리 장경욱 변호사님이 좀 약간 부각이 덜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하면 여기 또 장경욱 변호사님 또 이게 홍구장 아닙니까? 관악인데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에 이런 물론 약간 과격해 보이고 약간 극단적인 어떤 주장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대한민국 사회가 발전한다고 보거든요. 올곧게 하나의 주장을 하면서 끝까지 가고 또 이분은 또 누군가를 갖다가 그 주장에 반대되는 얘기에 대한 비판할 때는 또 과감해야 하고 자 같이 또 변론하면서 날도 여러 번 새봤는데 잠을 집에 들어가서 못 자요. 왜냐 다음날 재판할 때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다시 씻고 나온다고 얘기 안 되니까 소파에서 잠을 자는데 한 번은 문을 쫙 잠궈놓고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새벽에 좀 깨워서 뭐 좀 컴퓨터에 달라고 하려고 딱 깨우러 들어갔는데 소파에서 잠을 자고 어두워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머리는 또 벗겨져 있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 변호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좀 장경욱 변호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좀 더 떠야지 저랑 같이 다닐 수 있겠지 않을까.